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한반도 선준화 재단 조화사회연구회 부회장 김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요,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공사연금 체계 구축을 위한 개혁 방안입니다. 주로 공적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논의할 내용은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요. 논의의 배경. 네, 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제도는 나름대로 외형적으로 이제 체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노인 빈곤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공적연금의 급여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둘러싼 사회 경제 환경을 좀 보시면 처음에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노후보장 체계를 잠깐 보시면은 0층 이제 기초연금과 국민 기초생활 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옆에 공무원분들이나 군인분들 또는 교육에 종사하신 분들이 가입한 연금이 있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렇게 다층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을 보면 다 아시다시피 큰 문제들이 좀 있죠. 인구 고령화 문제라든가 출산율 저하.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향후에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지만 연금의 어떤 돈을 다시 보험료를 낼 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또는 세금을 낼 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부담이 되는 거죠. 국가의 재정상 또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또 있고 또 고용 침체가 좀 여러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팬데믹 때문에 이유이기도 하지만요. 높은 청년 실업률과 그 다음에 저성장 기조 아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고용이 좀 불안정한 상황인 거죠. 추후에는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할 때 이제 보험료를 자꾸 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조금 더 안정적인 체계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황은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점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중요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이죠. 기초연금에 관련해서는 제도의 성격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방변의 목적이냐,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방변의 목적이 있긴 있지만 사실 기초연금도 약간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또 안정적인 어떤 소득 기반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의 모호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 두 번째는 근데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제 감액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거냐, 연금액도 한 30만 원 몇 개 안 되는데 과연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사실 있는데요. 여하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은 재정 투입의 비효율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세금을 갖다가 걷어서
아시다시피 세금이 누진적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걷고 적으신 분들은 조금 적게 걷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저소득층이나 또는 뭐 생활에 좀 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기초연금도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거죠. 물론 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국민연금에도 그런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다. 특히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내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중복된 기능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사실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자체적인 문제도 사실 있지만 아까 기초연금과 연관돼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내부적인 문제들도 사실 있고요. 뭐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있고 이 사각지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랫폼 노동자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연금의 독립성 확보 문제도 상당히 이제 시급한 문제고 이건 아마 다음 발표자분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퇴직연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여러 전문가들 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안 중에서도 그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봤고 그 중에 구조적 개혁안 2개와 그 다음에 모수적 개혁안이라는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제시를 할 건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더 구조적 개혁의 첫 번째 안, 구조적 개혁 1안 쪽에 제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혁 방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향후에 움직일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국민연금 법상에 매년 5년마다 그것을 이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라는 건데요. 2018년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게 2018년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실질 경제에서 나타난 실적치와 그 당시 예상하는 예측치의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요한 어떤 그 변수 중에 그 기금의 어떤 적립금의 규모를 갖다가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 중에 이 두 변수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많이 벗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어떤 경제적인 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요. 여하튼 향후에 어떤 이런 실적치들과 예측치들의 결과가 어떤 괴리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다만 기금 투자 수익률은 그래도 조금 예측치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의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할 얘기가 있긴 있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금조 소진은 2057년에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가 좀 뭐냐면 아까 이제 국민연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조금 부각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지금 57년에 고갈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정 방식을 지금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로 전환한다고 얘기한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래 소득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씩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데 부과 방식이라는 하는 것은 현재의 노인이 가져가야 될 연금을 지금 현재의 근로세대가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재정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수정된 적립 방식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소진이 된다는 의미는 소진 이후에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정을 했는데 결국은 만약에 현 시점 30년의 부과 방식으로 바로 전환을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기금의 규모로 가지고는 뭐 9%만 내도 가능한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엔 50년도에 만약에 부과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의 세대들은 20%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전문가분들이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현재 지금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어 있는 체계를 조금 더 끌고 가려면 지금의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실시일반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조금씩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노인의 세금, 우리 자신의 노후소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최대한으로 우리 미래 세대한테는 부담을 덜어주자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자, 지금 이제 그래프가 이제 57년에 이제 소진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2018년 이후에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논의가 돼서 정부에서도 네 가지 안을 내놓고 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도 2019년에 한참 말이 많았죠. 이때도 다수안을 내놓은 거죠. 물론 우세한 어떤 안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합의된 일치된 하나의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어렵게 된 거죠. 어떤 안을 선택해야 되는 것도 시작해서 그 선택을 하고 나서 또 거기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야 간에, 정당 간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혁을 못한 겁니다. 시간이 갖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분들이 개혁안을 내놓고 있고 저도 이제 거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하기에는 연금의 개혁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그냥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적재적소성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안이 뭐냐. 두 번째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제도로 전환해야 된다. 이 의미는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해서 어떤 형태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 체계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 과정은 굉장히 어렵겠죠. 어려운 어떤 세부적인 어떤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지만 결국은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했을 때 그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 개혁 방향으로 좀 설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 효율적인 개혁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느냐? 크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 개혁을 하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런 수단, 변수들을 가지고 개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혁들은 이 두 가지 개혁 방식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은 구조적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현재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모수적 개혁은 가능한 현재 어떤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모수적 개혁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래도 이 연금 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좀 많이 얽혀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정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계속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금은 구조적 개혁을 좀 단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구조적 개혁 1안과 2안, 그 다음에 모수적 개혁의 세 가지 캐티고리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은 이제 국민연금에 아까 말씀드린 소득재분배 기능이 중복을 통합하자는 거죠. 어디로? 기초연금으로. 즉, 국민연금의 A값 부분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65세 이상에 해당한다는 어떤 부분들은 최저소득 보장으로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과 최저소득 보장 요 두 급여 또는 국민연금과 이 급여를 합쳐서 어떤 수준보다 못 미칠 경우에는 최저소득 보장 제도에서 메꿔주는 형식이 되는 거죠. 한편 다른 분들은 또 이런 방식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적 개혁면 1안과 2안을 이제 제가 기본적인 모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첫 번째 안은 일본 형식 플러스 캐나다 방식과 비슷하고요. 두 번째 구조적 개혁안은 스웨덴 방식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기초연금이 굉장히 보편적 제도로서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스웨덴 방식 또는 구조적 개혁 이하안에서는 선별적 제도로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이제 축소되거나 또는 폐지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도와주자라는 게 취지인 겁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구조적 개혁이란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어떤 관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게 뭐냐면 약간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아까 그 감액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조금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기초연금의 어떤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서 확실한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소득비례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을 유지하자 이런 게 개혁안 구조적 개혁안 1의 어떤 그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도 있으니까 우리가 캐나다처럼 고소득자나 고자산가한테는 세금을 다시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면 나름대로 재정적인 문제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적 개혁이라는 이런 운영 측면에서는 일본 제도와 가깝지만은 어떤 그 체계에 있어서는 캐나다 제도와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구조적 개혁안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캐나다 체계와 비슷한 체계를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재정의 운영은 아까 제가 일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이 후생연금에서 기초연금의 일부의 기초연금이 생길 때 후생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들이 기초연금으로 들어오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의 재원이 되고요. 후생연금 받으신 분도 하고 기초연금을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기초연금 그렇지는 않지만 아까 이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다 옮겨 통합할 때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냐는 걸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자, 요거 다 뒤에 이제 요 그림을 주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나름대로 개혁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제가 이 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연금의 기존 틀을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다만 기초연금은 폐지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하고요. 근데 국민연금의 기본 틀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A값이 이 제도와 이 개혁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국민연금 제도 안에. 다만 구조적 개혁 이하는 기초연금 폐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득 재분배 기능의 중복은 조금 완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A값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내재적인 문제가 제가 아까 문제점에서 뭐 자세히 지적은 안 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하튼 그런 문제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나요? 거의 다 왔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요. 자, 국민연금 급여 산식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값과 B값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A값이 아까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A값이 뭐냐면 국민연금 전체의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의 최근 3년간 평균입니다. 그리고 B값은 본인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이죠. 근데 그래서 요게 이제 본인의 연금은 본인이 낸 어떤 소득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B값이 A값보다 작은 사람은 A값의 이익을 보는 거죠. A값 때문에. 왜냐하면 올라가니까요. 이 전체가. 반면에
B값이 A값보다 높으신 분들은, 이분들은 뭐냐면은 일종의 세금을 더 내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A값보다 B값이 적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어떤 그 급여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는 것이 기초연금이 또 있는데 이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또 그러한 그 뭐랄까 그 어떤 그 재분배 기능을 또 우리가 담당해야 되느냐, 고소득자들이 뭐 예를 든다면 뭐 그런 문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 세금도 내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물론 사회적 연대를 강조할 경우에는 뭐 우리가 허용 또는 수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급여의 어떤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저의 의견에 많은 어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많지만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또 클리어하게 나름대로 그 어떤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본인들께서 보험료도 내고 또 연금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구조적 개혁안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복잡한 이제 실질적으로 세부안으로 가게 되면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의 재정적인 문제도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A값이 1로 통합이 된다면 당분간은 기초연금의 재정적인 문제가 약간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장점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수적 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틀을 유지하니까 상대적으로 개혁을 하는 어떤 드라이브가 상대적으로 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상동되는 거죠. 아까 말씀 재정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우리가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도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래서 뭐 국회에서 예산안도 심의하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그런 기능을 두 개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구조적 개혁안은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또 진보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제가 이제 이 제도보다 이 제도가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즉 스웨덴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하기에 약간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야 되죠. 그죠? 그 노인 빈곤층에 계신 분들이 좀 적어야지 예산 많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노인 빈곤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적어지니까요. 즉 뭐냐면 나름대로 노인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방편도 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봤을 때 노인 빈곤층이 쉽게 사라지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지금 한 3%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이 급격하게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면 생각보다 여기에 들어간 돈도 기초연금에 들어간 돈만큼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 예상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이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의 그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한 10% 정도, 13%, 14% 정도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뭐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24%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에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뭐 팬데믹 때문에 뭐 20%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경제 구조가
임금 근로자들이 많은 경제 구조가 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개혁을 하려면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도 간의 어떤 역할이 분명한 구조적 개혁 일환으로 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든 간에 개혁은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구조적 개혁을 해야 될지 모수적 개혁을 해야 할지는 물론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하고 전문가분들이나 정치인분들, 행정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하자면 구조적 개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일환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개혁의 성공은 제도 변수뿐만 아니라 제도 외적인 변수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인구 정책이라든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성장도 필요한 거죠. 경제 성장도 꾸준히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의 정부에서는 굉장히 배분, 소득, 분배의 어떤 정책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랄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은 성장을 너무 간과해서는 그 분배 정책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런 것들이 또 같이 한번 움직여줘야 개혁이 성공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같이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명실공히 어떤 안정적인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